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제4부 복지국가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관해서 공부할 차례 중에서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사회보험정책에 이어서 공공부조정책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부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제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요. 우리가 이 부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어떠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조가 바로 그러한 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공부조 정책을 공부할 때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목표와 적용 대상과 급여 그리고 전달책에 이어서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단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제도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했을 때요. 우리가 우선 선택적 복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이것에 전체 국민이 아니라 여기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대상으로 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만이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특징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부조 제도는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고요.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죠.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제일 먼저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각 매년마다 최저소득의 기준을 정하고요. 이 기준에 합당할 때에만 공공부조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공공부조는 조세를 지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세 즉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공수급자에 대한 자선조사가 행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러 친족, 가족까지 자식이나 부모에게까지 우리가 자산조사를 행해지고요. 이 자산조사는 저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무엇이는지, 토지는 무엇이는지, 동산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등이 여러 가지 자산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공공부조는 또 수급자에 대한 사회계층에 대한 최종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죠. 즉 최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공공부조는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 책임으로 하는 원리가 했기 때문에 생존 보장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원리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중에서는요. 무차별 평등의 원리라는 것이 또 있게 되는데요. 이는 급부 내용에서요. 수급자의 인종이라든가 성별, 종교 및 사회 신분의 차별 없이 평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는요. 이런 수급자가 가지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나
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돼요. 그렇게 하고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원리입니다. 여섯째는 자립조장의 원리죠. 이는 수급자가 잠재 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을 적용해야 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공공부조는 이러한 기본 원리 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의 원리를 기초하여서요 공공부조의 원칙이 파생되죠. 이를 살펴보면 첫째, 신선청보호 및 후직권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에 대해서 먼저 신청에 따라서 보호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신청 수속을 모르거나 독거노인 경우 같은 경우는 직권 보호를 보충적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수급자가 신청을 한 다음에 직권 보호 원칙에 따라서 후속 처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급여 기준과 정도의 원칙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이라든가 세대 구성, 즉 가족이 많으냐 적으냐, 또 소득 관계 및 자산 조사를 통해서 최저 한도의 생활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셋째는요, 셋째는 필요 즉응의 원칙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연령이나 성별, 건강 상태 또는 기타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개인 또는 세대에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다 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단위 원칙입니다. 이는 공공부조를 세대 단위화해서 그 보호의 필요 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요, 특별한 경우는 개인을 단위화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를 단위로 하나 꼭 필요한 경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금 부조의 원칙입니다. 이는 수급자가 낙인감과 오명을 최소화하는 금전급여를 우선치로 하는 겁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중에서 현물급여는 오명을 더 많이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현금급여를 갖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금급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거택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는 보호의 방법에서 공공부조 수급자는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 및 군사원어보상법, 그리고 1962년 재구호법을 제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제도가 공공부조로서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1999년 12월에는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의료보험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자리 잡았고요. 1999년 12월에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에는 의료보호법을 전부 개정해서요, 명칭을 의료구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법률이 관한 연역입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오랫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부가 실시해 왔으나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요, 생활보호법은 IMF 체제하에 대량 실업 사태를 맞아 그 한계성에 단박에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생존 위협을 느끼면서 공공부조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강범위한 절대 빈곤층의 문제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 정당, 학계의 노력 등으로 드디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조법이 제도되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랜 전통의 생활법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는 그 수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4년 3월에 개정된 최저생계비 공표 시한을 종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했고요. 최저생계비 계측 주기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에 개정해서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조 원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축소하여 수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죠. 그리고 2006년 12월 개정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대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요, 자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개정에서는요, 수급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 조사 및 금융 정보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시, 도 및 시 군구 부담을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도에 4월 개정에는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2011년 3월 개정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를 확대했고요. 2011년 6월에 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지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아동,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5항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국민기초생활법 제1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갖다가요, 목표를 갖다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첫째, 생활 보장을 받는 헌법의 권리를 실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빈곤선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 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근력 있는 국민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생산성 복지를 구현한다, 또는 이를 갖다가 다시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는 근로와 연계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표 11-1 여러분들 교과서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가 다르죠. 저소득층 권리적 성격, 그 다음에 대상자의 구분 페이지,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에 급여 내용, 자활지원 계획 등이 여러분들 도표를 보고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초생활보조제도는 기존의 생활보조제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하여튼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법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은요, 수급권자와 수급자죠.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도입에 따라서요, 2002년까지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 평가의 기준, 재산 기준, 부양자 의무 기준이었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이었는데 2003년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이 두 개의 기준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득 인정 기준은 보장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로 각기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평가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요,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별 지출 비용과 소득 공제를 뺀 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과 보육, 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이전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 의무자가 지원하는 부양비, 보장기간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요, 마치면 급여 도급 이전에 최저 생계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자, 부양 의무자 기준은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또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또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요, 수급권자의 일촌인 직계혈족, 부모 일촌이죠, 아들, 딸 다 일촌이죠. 수급권자 일촌이 직계혈족이 배우자 또 며느리 사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단 기준에 따라 부양 능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뭐 가난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군대에 갔다든가 자녀가 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는지 지금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또 있어도 종족을 감췄다거나 없어지는 경우, 또 부양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에 확인한 경우 등이 바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있고요. 자, 국민기초생활법 제7조에 따르면요, 급여 종류는 총 7종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조금씩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가 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로요. 2016년도까지는 100분의 28 이하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금전호를 지급하는데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하되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지급 장소는요, 수급자의 주거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일반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과 정가 시간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죠. 주거급여는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차료는 월세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 자금을 대주는 임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 소득이 100분의 43인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음 교육급여가 있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이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요,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 및 그 밖의 수급품이 있고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 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조산, 분만, 정가 분만 후에 필요한 조산, 분만, 정가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도를 위하여 행하는 금전으로서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수급품이라는 금전한 것은 현물급여가 된다는 뜻이죠.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금연을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체의 거만,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 자활급여가 있는데요. 자활급여는 수급자 자활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 향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가 있죠.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할 목적으로 국민보건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요. 의료의 수권자 기준총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달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부조의 전달체계는 주무서는 보건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카드는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서 읍면동으로 정책이 내려가게 되었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그리고 복지정책관 운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심의 의결을 할 때는요,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각각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서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소득인정의 선정 기준 등을 통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의 급여의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되고요.
보장 비용의 부담은 인건비와 사무비를 포함한 보장 비용은 국가가 시, 군, 구 보장 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또 100분의 이상에서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공공부조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확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재정은 전원의 국고에서 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자 선정 과정과 선정 기준의 문제입니다. 위장 빈곤에 대한 철저한 예방입니다.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요, 공공부조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한 자산 조사를 실시할 때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거나 국민적인 저항도 사실은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위장 빈곤자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위장 빈곤자들 때문에 선의 폐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국고의 누수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잘 색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국민 스스로도 위장 빈곤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급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수급자에게 공공부조가 의식주 해결을 해준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생활 되죠. TV도 시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어느 최저한도 영화 관람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타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제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노동과 연계한 그러한 복지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 체계상의 문제가 큽니다. 수급권자 선정과 관리란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심한 업무에 그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는요, 사실상 별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모자 잔열 사건이 바로 수급자 선정과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분들이 공공부조의 지원을 받았다면 절대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수급자 선정 관리란 전달 체계상의 문제가 보다 더 확고하게 고쳐지고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재원 조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원 조달할 때요, 방안으로는 부유층이 소위 부유세 등을 부과하거나 특정 사업에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즉, 부가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갖다 자산을 나누어 줌으로 해서 공정한, 공평한 현미세 있는 사회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조세를 통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유세라든가 사치품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향후 과제를 알아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완전한 복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 정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서비스 정책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